1930년대 소비에트와 파시스트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 192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국제적인 승인과 외교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치체린 덕분에 소비에트는 1930년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스탈린과 정치국은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1930년부터 1939년까지 외무인민위원으로 근무했던 리트비노프는 열강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소비에트는 국제연맹에 가입했고 군비 축소와 집단 안보를 강조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국제적 인정 속에서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아갔다.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 터키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국가들과 일찍이 1929년 리트비노프 의정서를 만들면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1932년에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프랑스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흐름에 결국 미국도 소비에트 연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 선언을 중단한다는 믿지 못할 약속에 미국 역시 소비에트를 인정했다. 그리고 1934년 마침내 국제연맹에 가입했다. 1935년에는 체코와 프랑스가 소비에트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1931년 일본이 중국의 본토를 침략하고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1933년은 소비에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소비에트는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 안보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팽창에 맞서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에 협력하도록 초점이 맞추어졌다. 1930년대 소비에트 연방과 서구의 이상한 화해 무드, 장제스와의 새로운 연대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이해와 신뢰보다는 그저 편의에 기댄 일시적인 방편책에 불과해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소비에트는 이러한 파시즘에 대항하여 각국의 공산당은 자국에서 파시스트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인민전선이라는 정책을 선언했다. 1935년 개최된 제3인터내셔널 7차 대회 내용인 이 정책은 소비에트 정부와 더불어 파시즘을 억제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국제연맹과 열강은 이를 좌시했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정복을 완료했고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36년 여름에는 에스파냐에서 프랑코의 파시스트 반란군이 공화정과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소비에트는 파시즘을 제재하길 원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망설이고 타협하면서 결국 에스파냐 공화정의 붕괴를 지켜보았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기갑 병력은 프랑코를 도왔다. 그러나 에스파냐 정부를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은 오직 소비에트의 장교와 기술자뿐이었다. 극동에서 일본은 소비에트를 자극하는 하나의 문제거리였다. 소비에트는 아시아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는 것을 묵인했다. 그리고 이 만주국의 동청철도에 대한 지배권을 판매하면서 분쟁의 싹을 없애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팽창에 소비에트가 관대한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두 국가는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의 팽창력이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긴장 상태는 더욱 고조되었다. 소비에트의 지도자들은 일본에 대항하는 중국의 장제스에게 지원 물자를 계속 보냈으며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일본의 관동군은 대륙 진출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소비에트의 극동군 역시 여기에 대항해 군비를 확장했고 관동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늘렸다. 1935년부터 하라메오 사건부터 1936년 금창구, 타오란 사건까지 작은 국경 분쟁이 있었다. 소비에트에서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본 관동군은 1938년부터 대규모 국경 분쟁을 일으킨다. 하사노 전투, 하린골 전투가 연달아 벌어진다. 그러나 일본은 하린골 전투의 패배로 극동 지방으로의 진출을 고려해야 했고 소비에트 역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1941년 상호 간의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히틀러의 독일은 일본보다 훨씬 소비에트의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의 파멸을 설파하면서 독일이 팽창해야 할 곳으로 동쪽을 가리켰다. 독일의 호전적인 정치 상황을 열강은 제재하지 못했고 1936년 독일은 라인란트 지역에 군을 주둔시켰다. 이를 라인란트 재무장이라고 한다. 히틀러는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독일 제3제국에 편입시키면서 베르사유 조약 체제를 깨뜨렸다. 유럽 대륙은 다시 혼란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1938년 이후 소비에트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에 대해서 유화책을 펼쳤던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그들은 1차 대전이 일어났던 상황처럼 독일을 억누르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일에 대해서 유화책을 펼쳤다. 독일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 민족이 거주하는 수데텔란트를 독일에 합병하려는 히틀러는 이를 이용했다. 영국의 체인벌린과 프랑스의 달라디에는 미넨으로 넘어가서 히틀러 및 무솔리니와 합의했다. 이는 소비에트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기보다 전쟁을 극도로 경계한 행동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이러한 서구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소비에트는 회담에 초청받지 못했고 서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소비에트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프랑스는 동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도우러 오지 못했고 소비에트 역시 방관자로 남아있었다.
소비에트가 집단 안보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체코의 수데텐란트를 합병했다. 히틀러는 체코의 영토 일부를 합병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동유럽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1939년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고 점령 지역에는 보호령을 설치했다. 슬로바키아에는 괴뢰국을 세웠다. 이러한 행동은 미넨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나치의 팽창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었다. 히틀러는 폴란드로 눈을 돌렸고 폴란드에게 단치일을 요구했다. 폴란드는 단호히 거부했으며 영국과 프랑스와 연대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야 유화책이 소용없음을 깨달았고 폴란드와 연대해 독일과 맞섰다. 소비에트 역시 전쟁의 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 국과 합의하기 시작했다. 1939년 봄에 각서 교환을 시작으로 서구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넨 협정 이후로 서구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한 소비에트는 8월 23일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모스크바에서 조인하였다. 히틀러는 이 조약을 맺고 후방이 공격당할 가능성을 없앴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공격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틀 뒤인 9월 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 세계를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볼셰비키와 독일의 나치는 서로를 증오했다. 심지어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 독일은 팽창을 위해서 그리고 후방에 제2전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 소비에트와 합의를 맺어둘 필요가 있었다. 소비에트 역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 동시에 이를 활용해서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를 확장했다. 적군은 독소 불가침 조약 이후 폴란드 동부를 점령했다. 이곳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 나라들은 1940년 7월 소비에트 적군의 의회가 포위당한 상태에서 소비에트에 가입하는 의회 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북쪽에 위치한 핀란드도 소비에트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 핀란드 정부는 소비에트로부터 국경을 물러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거부했다. 소비에트는 곧장 핀란드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고 전쟁 초반 고전을 겪었다. 당시 소련군은 총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동사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를 겨울전쟁이라고 부른다. 핀란드는 소비에트군을 상대로 선전하였으나 소비에트는 병력의 우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핀란드는 영토의 11%와 산업 능력의 10%를 소비에트에게 넘겨주었지만 이웃 발트 3국과 달리 흡수되지는 않았다. 또한 소비에트는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와 부코비나 지역을 획득했고 그곳에 몰다비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했다. 소비에트 연방과 톡소 전쟁의 시작. 소비에트 연방과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1940년 소비에트를 공격할 마음을 먹었다. 12월에 히틀러는 이듬해 5월에 소련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독일은 당시 영국과의 공중전에서 패배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독일 동쪽을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그러나 예정대로 소비에트로 진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선 독일군은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했고 그리스를 공격했다. 발칸반도에서도 작전을 펴야 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3주 정도 지연되었고 독일군은 6월 20일 핀란드, 루마니아 다른 부대의 지원을 받아 발트에서부터 흑해에 이르는 거대한 전선을 따라 소비에트 러시아를 공격했다. 독일의 동부 전선이 침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한 작전의 이름은 바르바로사 작전이었다. 독일군의 전격적인 침공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히틀러는 약 175개 사단을 동부 전선에 투입했다. 독일의 강력한 공군은 지상군의 침공을 보조했다. 심지어 독일의 타격은 소비에트 적군의 방심을 틈타서 이루어졌다. 물론 소비에트 당국과 스탈린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렇게까지 이른 시기에 공격을 당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당시 대숙청으로 인해서 인재난에 허덕이던 소비에트 적군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독일군은 소비에트 러시아를 상대로 다시금 프랑스를 상대할 때처럼 전격전을 펼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시킬 생각이었다. 특히 겨울이 오기 전에 동부 전선을 정리하고 싶어 했다. 독일군은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진군을 시작했다. 독일군의 기갑사단은 북부는 레닌그라드를 향해서 중부에서는 모스크바로 남부에서는 키예프와 로스토프 온돈을 향해 전진했다. 9월에는 키예프가 함락되었고 우크라이나 일대는 독일군이 휩쓸었다. 북부에서는 독일과 손을 잡은 핀란드군이 무르만스크철로까지 밀고 들어왔고 독일군 부대는 레닌그라드 근처까지 진격해왔다. 레닌그라드는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2년 반 동안 격렬한 포위 공격을 버텨냈다. 그동안 기아 질병 폭격으로 도시의 인구는 400만 명에서 250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는 끝까지 독일군에게 점령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독일군을 빨아들이는 늪이 되어 독일의 북진을 막아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은 큰 피해는 입었지만 러시아의 승리였다. 중부 전선은 독일군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주요 전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몰렌스크 근처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여름에 계획했던 전격전은 결국 가을의 군사작전이 되었고, 겨울이 온다는 조바심이 든 히틀러는 사단의 수를 240개로 늘리면서 모스크바 점령에 열을 올렸다. 결국 10월 중순 독일의 기계와 사단 일부는 모스크바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자이스크 방어선을 돌파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떠나 몸을 피했다. 그러나 사령관 주코프는 모스크바를 포기하지 않았고 군대를 천천히 모스크바 쪽으로 후퇴시키면서 시간을 벌었다. 독일군은 이 지연전에 걸려 진격 속도가 늦어졌다. 독일군은 세 방면에서 포위해 나가면서 모스크바로 진격했으나 약 32km를 남기고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제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척군은 반격을 준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소비에트 러시아의 반격. 1941년 11월 하순 소비에트 적군은 남부 전선에서 독일 전선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독일의 전선은 매우 확대된 상태였고 조금씩 후퇴하던 적군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었다. 반격하기 시작한 적군은 곧 로스토프 온돈을 탈환했다. 적군은 이어 12월 초에 중부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모스크바 인근에서 공방전을 벌이던 독일군은 1942년 1월 중순에는 엄청난 손실과 동시에 후퇴하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겨울전에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를 전쟁에서 패퇴시킨다는 계획이었으므로 월동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겨울을 위해 지연전을 벌였던 적군의 계획은 적중했다. 독일군은 패퇴했고 적군은 모자이스크를 탈환하면서 모스크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했다. 독일군은 너무나 확대된 전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훨씬 더 서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사실상 독일군은 추위와 적군의 반격에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러시아의 영토 50만 제곱마일을 차지하고 있었다. 러시아 내부에서 진행된 독일군의 작전은 많은 승리를 이뤘으나 전쟁을 이기지는 못했다. 기갑 차량을 이용해 벌인 전격전은 너무나 넓어져 버린 전선 때문에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히틀러는 분명 러시아를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으나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독소전쟁 초기 독일이 입은 피해는 양적으로도 막대했지만 질적으로는 더 심각했다. 대부분의 정예부대가 모스크바 진격 작전에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를 향했던 동부전선 외에도 독일은 서부전선과 대서양 전선에서 또 다른 적에 맞서 싸워야 했다. 독일의 서쪽 대서양에서는 영국이 모든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독일에 항전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이후 미국도 전면적으로 참여했다. 미국의 점원 퍼스트 정책으로 대서양 전선에서 독일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영국에 수송되는 독일의 잠수함과 항공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르만스크와 아르한켈스크에 토착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1942년 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전면적인 원조를 시작했다. 추축국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에서 싸워야만 했다. 소비에트 연방과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2차 대공세. 1941년 진행된 독일군의 첫 번째 공세에 비해서 독일군의 두 번째 공세는 범위와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첫 번째 독일군의 공세는 러시아의 혹한에 의해 패퇴했지만 겨울이 지나가자 1942년에 두 번째 공세가 시작되었다. 1942년 여름 시작된 독일의 2차 대공세는 보로네시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전선의 남쪽에 걸쳐 진행되었다. 독일군과 추축국의 팻게 사단과 100만에 이르는 군대는 전선의 남쪽을 따라 진군했다. 독일군은 케르치 지역을 점령하고 한 달간의 포위전 끝에 러시아의 해군 요새 세바스토폴을 함락했다. 이어 독일군은 이를 기반으로 동으로는 볼가강 유역, 남으로는 카프카스 쪽을 공격했다. 그러나 보로네시로의 진격이 막히자 독일의 폰보크는 30만 명 이상의 주력군을 더 남쪽에 돈 강을 건너 볼가 유역으로 진군시켰다. 그렇게 8월 말 나치와 추축국 군대는 스탈린그라드에 도달했다. 스탈린그라드는 볼가 강 좌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인구 50만의 공업 도시였다. 이 회색 도시에는 요새도 없었고 어떠한 방어적 이점도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소비에트 적군 추코프의 62군은 맞은편 강둑의 집결한 포병대의 지원을 받으며 처절하게 싸웠다.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는 독일군의 온갖 무기와 항공대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침략군이 넘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러시아와 독일군 모두 스탈린그라드를 사이에 두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때쯤 히틀러는 군대의 지휘권을 직접 장악하고 독일군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군 지휘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전선을 지휘했다. 그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스탈린그라드를 몇 달간 공격했다. 스탈린그라드에는 어떤 전략 목표도 이점도 없는 곳이었지만 독일군은 몇 달을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수많은 역사가들은 아마도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가 가지는 의미를 노렸을 것이라 추측한다. 소비에트 적군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독일군이 포위되기 시작했음에도 히틀러는 군대를 후퇴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1943년 1월 파울루스 원수와 약 12만의 독일군과 루마니아 군은 소비에트에 항복했고 볼가 강을 돌파해 들어가려던 그들의 작전은 완전히 저지되었다. 남쪽 전선에서 공격해오던 독일군은 다시 한번 로스토프 온돈을 점령했고 카프카스 북부를 휩쓸었다. 또 노보로시스크 항구와 모주도크의 유전지대와 같은 거점을 장악하고 자원을 획득했다. 그러나 다시 전선은 크게 확대되었고 전략적 목표 획득이 아닌 자원을 위한 전선 확대는 다시 독일군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시 추코프의 러시아 적군은 독일군의 확대된 전선에 반격을 가했다. 추축국의 연합군대는 우크라이나와 크림 지역으로 후퇴해야 했다. 독일군은 1943년 여름에도 러시아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다. 그들은 대략 50만 명으로 이루어진 40개 기계화 사단을 이용하여 쿠르스크, 오리올, 보로네시의 전략적 분수령에 대해 공격을 단행했다. 7월 초 단행한 공격에 독일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엄청난 수의 기갑부대와 포병부대는 일주일 사이 모든 물자를 소진하고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러시아는 독일군이 이 인력과 물자를 쏟아붓는 늪이 되었다. 독일군의 공세가 멈추자 이를 기다린 소비에트 적군은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반격과 베를린 진격. 1943년 여름 독일군의 공격이 소강 상태에 들어서자 러시아군은 다시 반격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세력을 규합해서 침입자들을 영토에서 몰아내고 결국에는 부다페스트, 빈, 프라하, 베를린까지 진격했다. 적군의 진격은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졌다. 적군의 압도적인 승리는 독일군의 전력이 모두 소진되었기에 가능했다. 독일군의 탄약과 물자는 사실상 소진되었고 군의 인력 구성 역시 독일인이 아닌 루마니아인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휘권을 가져간 히틀러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 늦은 시기까지 후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제때 지휘가 전선에 도착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은 여전히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싸웠으나 전쟁 초기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실전 경험을 쌓은 지휘관들은 지도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독일군이 물자 보급으로 고통을 겪는 반면에 러시아는 동쪽으로 공장을 옮겨서 물자를 제조하였고 연합군의 원조를 통해서 무기와 장비가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독일군은 러시아의 영토에서 정규 러시아군뿐 아니라 비정규 유격대원과도 마주쳐야 했다. 독일은 도시와 산업시설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다른 전선에서도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1943년 여름에 시칠리아에, 그해 가을에는 이탈리아 본토에 진입했다. 1944년 6월 6일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 독일은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같은 대륙 안에 생긴 상황이었다. 그 시간에 러시아군은 점령당한 영토 대부분을 수복했다. 1944년 4월 8일에 코네프 원수는 루마니아로 진격해 들어갔고 몇 달 동안 동유럽, 중부 유럽으로 급속히 진격해 들어갔다. 러시아군은 유고슬라비아에서 티토의 유격대와 합류하여 1944년 9월 비오그라드에 입성했다. 그리고 1945년 2월에는 부다페스트에, 4월 중순에는 빈을 차지했다. 러시아의 북부에서 전투를 치르던 핀란드는 9월에 휴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독일 본토에 대한 공격은 1944년 가을에 시작되었다. 빌뉴스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탄력을 얻어 4월 25일에 미군과 엘베 강 유역의 토르가우에서 미국 부대와 상봉했다. 그리고 5월 2일 베를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주코프의 부대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베를린 공방전 종료 전에 히틀러는 이미 자살한 상태였고 5월 8일에는 드레스덴, 9일에는 프라하에 러시아군이 입성하였다. 그리고 5월 9일 2차 대전의 마지막 전투가 종식되었다. 독일 제3제국은 5월 8일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다. 러시아군은 독일이 항복한 지 3개월 후인 1945년 8월 8일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선에서 이미 진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8월 6일에 히로시마,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이미 전의를 잃은 상태였다. 소비에트는 이러한 태평양 전선에서 만주, 한반도, 북쪽에 포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맡으면서 사할린 섬의 영토와 쿠릴 열도를 차지했다. 러시아군은 한반도 북부에 진주하며 소비에트의 영향력을 극동에 투사하려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피해와 복구.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전역에서 러시아군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간인 역시 이리저리 바뀌는 전선과 독일군의 연이은 침공에 희생되었다. 러시아의 희생자 수는 계속해서 추산되고 있는데 최근의 수치는 약 2,500만 명에 달했다. 소비에트의 시민들은 노동자로 전쟁 포로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영토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전멸작전을 펼쳤기에 대량 총살과 집단 처형장으로 주민을 보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났다. 게다가 그 모든 시련을 겪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생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전쟁은 러시아에 있어 비극적인 인적 손실이었다. 러시아가 겪은 물질적 피해 역시 작은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군은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독일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청야전술을 사용했다. 덕분에 독일군은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도중에 황폐화된 러시아를 지나야 했고 전술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땅만 지났다. 이는 나폴레옹의 공격 때부터 러시아가 즐겨 사용하던 전술이다. 독일군 역시 러시아 땅을 떠날 때 물자를 파기해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탄광을 물에 잠기게 하고 철로를 폭파해 러시아군의 추격을 따돌렸다. 양측 모두에서 러시아 땅을 황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자 러시아 땅에는 재앙이 내린 것만 같았다. 러시아 사람이 거주하던 수천여 개의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다. 공장과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수백만 동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연방 전체로 볼 때 재생산 가능한 자산의 25%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으로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국심과 민족주의 측면에서 소비에트는 이득을 얻었다. 공산주의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애국심을 장려했다. 정부의 철권 통치는 전쟁 기간 동안 누그러졌으며 독일 점령지에서의 종교적 부흥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식량을 생산했으며 식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농민 지위가 상승했다. 독일군에 맞서 싸운 덕에 세계에서도 소비에트 연방의 지위와 중요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소비에트는 그리스를 제외한 동유럽과 중유럽까지 영향력을 떨쳤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독일군의 점령지에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 1945년 이후 추축국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영국과 바다 건너 미국밖에 남지 않았다. 이후 러시아는 전후 재건 시기를 거치게 된다. 지도자 스탈린은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새롭게 획득한 영토의 시민들을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종교와 민족주의 같은 비마르크스주의적 믿음과도 싸워야 했다. 게다가 군대와 농민에 대한 통제 역시 복원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고 소비에트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탈린과 당국자들은 다시 5개년 계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4차 5개년 계획은 앞선 5개년 계획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짜여졌다. 총 투자 금액의 85%를 중공업에 투자하고 특히 건설을 위해서 석탄과 전력, 철, 강제, 목재, 시멘트 등에 투자하였다. 독일인들이 황폐화시키고 떠난 러시아 땅에 다시 폭구 작업이 개시되었다. 4차 5개년 계획은 독일과 추축국에게서 얻은 배상금으로 진행되었다. 1947년의 경우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어온 많은 수입품들은 동유럽과 러시아 관할 독일 지역에서 들여왔다. 이들은 자원은 물론이고 점령지에 존재하던 공장마저 해체하여 소비에트 러시아로 들여왔고 그것을 재조립해서 가동했다. 4차 계획은 다른 계획들처럼 문제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서쪽에 있던 공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산업이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서 우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동쪽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커졌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러시아 연평균 성장률을 약 12%에서 14%로 추산한다. 4차 계획에 힘입어 5차 계획도 연이어 추진되었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지속된 이 사업은 항공, 군수산업, 불과 강과 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원자력 에너지 방면에서 진전을 이뤘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새롭게 얻은 영토들이 많았다. 독일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점령당했으나 러시아 군이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이 영토들을 되찾았다. 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편입되면서 연방의 공화국은 총 16개가 되었다. 이후 1956년에 15개 공화국으로 줄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의 슈퍼파워로 떠올랐으며 이 미국과 함께 냉전이라는 새로운 체제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다.